양복 입고 컨설팅 회사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사나이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이 순간 그가 절대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네타냐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자세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집안 들어보셨습니까? 아들이 세계 최고 공대를 나왔어요. MIT예요. 전공은 건축학입니다. 거기에 하버드 MBA까지 땄어요. 졸업하자마자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에 들어갑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양복 쫙 빼입고 연봉 수억 받는 자리거든요.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명절에 친척들 모일 때마다 한 번 더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들은 보스턴에서 컨설턴트 한다. 이 한마디면 다들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양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어요. 그것도 아주 험한 부대였어요. 베냐민 네타냐후. 오늘 풀어드릴 이 사람의 시작입니다. 1949년 텔아비브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로 인정받은 바로 다음 해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은 거의 미국에서 보냅니다. 아버지가 미국 대학 교수였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사람은 태생부터 두 얼굴을 가진 겁니다. 한쪽 얼굴은 이스라엘인, 다른 쪽은 완벽한 미국인이에요. 영어가 미국 앵커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억양이 아예 없거든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데 토종 서울 사람 말투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신기하죠? 이게 나중에 그의 최대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이 엘리트 청년이 특수부대에 들어갑니다. 부대 이름이 사예렛 마트칼이에요. 이스라엘 최정예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707 부대거든요. 젊은이 수천 명이 지원해도 몇십 명만 뽑혀요. 훈련받다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로 빡센 부대입니다. MIT 나온 사람이 거기서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엑셀 돌리던 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1976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터집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이에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승객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무려 4,000km 떨어진 곳이에요. 서울에서 인도까지 거리입니다. 그 먼 곳까지 이스라엘 특공대가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인질을 구해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작전에서 딱 한 명이 전사합니다. 특공대원 한 명이요. 그 한 명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요나탄 네타냐후. 베냐민의 친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이 나라를 위해 영웅적으로 죽었어요. 온 국민이 그 이름을 외웁니다. 거리 이름에까지 형 이름이 붙어요.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옵니다. 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요. 형제 있으신 분들, 이게 어떤 감정일지 짐작이 가시죠? 자랑스러우면서도 평생 무거운 겁니다.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날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컨설턴트 양복을 영영 걸어놓거든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품고 살아요. 내 형은 테러와 싸우다 죽었다. 나는 그 뜻을 잇겠다. 이 한 문장이 그의 평생 간판이 됩니다. 1980년대 초, 30대 초반의 젊은 네타냐후가 뉴욕으로 갑니다. 주위엔 이스라엘 대사였어요. 미국 언론이 그야말로 뒤집어집니다. 잘생긴 얼굴, 미국식 영어, 하버드식 논리, TV 토론에 나가면 상대가 말문이 막혀요. 유엔에서 아랍권 대표들과 붙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정치판에서 안 이기는 게 더 이상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1993년 전 세계가 놀라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 잔디밭이에요.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악수를 합니다. 오슬로 평화협정이에요. 수십 년을 싸워온 두 민족이 드디어 평화로 간다. 세계가 박수를 쳤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환호성 한가운데서
딱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쳐요. 이건 평화가 아니다. 이건 항복이다. 네타냐후였어요. 이 한 줄이 앞으로 30년을 다 만듭니다. 지금 2026년 이 순간, 이란 공습 얘기까지도 다 이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평화는 순진한 것이다. 안보가 최우선이다. 이게 그의 평생 신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습니까? 엘리트 경력, 특수부대 근무, 영웅의 동생, 완벽한 영어. 실제로 그는 정치판에 발을 들이자마자 로켓처럼 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요, 그에게 너무 빨리 왕관이 씌워집니다. 4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건국 이래 최연소 총리 기록을 깨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치러진 직선제 선거에서요. 그런데 그 왕관은 오래가지 못해요.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정치판에서 처참하게 쫓겨납니다. 언론이 조롱하고요. 국민이 등을 돌립니다. 본인 소속 당에서도 외면받아요.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다시 돌아왔을까요? 정치판에서 한번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보통은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쫓겨나고 몇 년 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총리 자리에 앉거든요.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돌아옵니다. 결국 총 17년을 집권합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장수 총리예요. 그 유명한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도 이 기록은 못 깼거든요. 17년,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걸 3번 반이나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에서요. 그러면서도 선거는 선거대로 매번 이겨야 해요. 국민이 표를 줘야 하는 거니까요. 대체 이 사람 무슨 재주가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네타냐후의 리더십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확장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힘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양보를 모릅니다. 타협도 싫어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안에 이런 가장 있으시면 어떻겠어요? 내가 가장이야. 내 말이 법이야. 이런 스타일이요. 집안에선 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싸울 때는 든든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으니까요. 네타냐후가 딱 그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정한 길은 누가 뭐래도 안 바꿉니다. 참모들이 총리님, 이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면요. 그 참모가 밀려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곁에 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의 내각은 돌고 도는 회전문이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폐쇄적인 스타일로 어떻게 17년을 버텼을까요? 보통 이런 사람은 금방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에겐 아주 무서운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전쟁 정치라는 겁니다. 한번 패턴을 보시죠. 네타냐후가 궁지에 몰려요. 지지율이 떨어져요. 부패 의혹이 터집니다. 선거가 다가와요. 그러면 어김없이 일이 터집니다. 가자지구 어디선가 로켓이 날아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맞받아쳐요. 뉴스 헤드라인이 온통 안보로 뒤덮이거든요.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겁이 납니다. 불안해져요. 지금 이 난리통에 지도자를 바꾸는 건 미친 짓이다. 네타냐후가 밉긴 해도 안보 하나는 확실하잖아. 이 심리 하나로 그는 또 이겨요.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사고 한 번 안 났어도 매년 몇십만 원씩 꼬박꼬박 냅니다. 왜 낼까요? 불안하니까요.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국민의 이 불안 보험료를 30년 동안 꼬박꼬박 챙겨 먹은 사람입니다. 이게 한두 번 쓴 전략이 아니에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됩니다. 기계처럼요. 누가 봐도 뻔한 수법인데도 이스라엘 국민은 매번 그 스위치에 걸려들어요. 왜냐면요. 실제로 로켓이 날아오고 있으니까요. 가짜 불안이 아니라 진짜 불안인 겁니다. 이 지점이 네타냐후 정치의 무서움이에요. 보통 정치인은 공포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있는 공포를 조금만 더 키우면 됐거든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되는 거예요. 2026년 지금 이 순간, 가자와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극의 뿌리도 결국 이 전쟁 정치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조금만 참고 보시면 차차 드러날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하나 더 짚을 게 있습니다. 17년이나 권력을 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옆집 사장님이 회사를 17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는 이미 그 사장 개인 소유물처럼 되잖아요. 직원도 가족 친척밖에 안 남고요. 바깥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이 딱 그렇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말에 토다는 사람, 다 적이에요. 내 편 아니면 다 반대파입니다. 언론이 비판하면요? 언론이 적이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면요? 검찰이 적이에요. 법원이 판결하면요? 법원까지 적이 되거든요. 이쯤 되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습니다. 내가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했던 그 말이에요. 17세기 프랑스 왕이 말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그 오만함이 21세기 이스라엘 총리 안에서 그대로 부활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섬뜩하시죠? 그런데 아직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오만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반짝이는 진짜 업적이 있었거든요. 욕하는 사람조차 인정하는 업적이요. 하나는 돈, 하나는 외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에요. 특히 그 중 하나는 미국 대통령조차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 뉴스 화면,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대체 이 사람, 국민 절반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을까요? 그리고 그 빛나는 업적 뒤에는 어떤 무서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을까요? 정치인 평가라는 게 참 묘합니다. 실은 정치인은 뭘 해도 다 싫잖아요. 말투도 싫고 옷차림도 싫고 숨 쉬는 것까지 싫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 한 명쯤 떠오르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조차 이건 인정해야 한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타냐후에게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 하나는 외교입니다. 먼저 돈 이야기부터 풀어보시죠. 2000년대 초반, 그가 재무장관을 맡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경제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구조예요. 정부가 모든 걸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기업 하나 차리려면 공무원 도장을 몇 개 받아야 했거든요. 세금은 세금대로 무겁고 국영기업은 방만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옛날 우리나라 공공기관 창구 기억나세요? 서류 한 장 떼려고 아침부터 줄 서는 거요. 담당자가 점심시간입니다 하면 1시간은 그냥 날아가잖아요. 2000년대 초 이스라엘이 그 수준이었어요. 네타냐후는 여기에 칼을 댑니다. 정부 지출을 확 줄였어요. 세금 체계를 뜯어 고쳤습니다. 국영기업을 줄줄이 민영화했거든요.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하면 피가 납니다. 공무원들 파업하죠. 노조가 거리 막죠. 야당이 난리치죠. 언론은 조롱하고요. 국민들한테는 당신 지금 서민 등치냐는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고집으로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결과요? 놀랍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의 실리콘밸리로 불려요. 스타트업 강국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거든요. 인구가 9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흔드는 기술 기업을 줄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기반을 네타냐후가 깔았다는 건 진보 쪽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보여주니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허름한 시골 식당이 미슐랭 3스타 받는 명가가 된 거예요. 요리사는 하나인데 재료부터 그릇까지 다 바꾼 겁니다. 그 요리사 역할을 네타냐후가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외교 얘기로 가보시죠. 이게 더 놀랍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동네에서 수십 년 원수처럼 지내던 집이 있잖아요. 담벼락 두고 말 한마디 안 하던 집.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집이 같이 여행을 가는 겁니다.
동네가 뒤집어지겠죠. 중동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20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 이 두 진영은 수십 년을 원수처럼 살아왔어요. 서로 나라로 인정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성사시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이 세 아랍 국가가 차례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요. 정식 수교입니다. 대사관도 열어요. 항공편도 뚫리고요. 중동 전체 지형이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백악관에서 찍었어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가 두 손으로 네타냐후 손을 잡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외치는 장면. 그 뉴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관계요.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었어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얻어낸 선물 보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합니다. 수십 년 미국이 버텨오던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거예요. 이슬람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둘째, 골란고원이라는 땅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미국이 인정해줍니다. 원래 시리아 땅이었던 곳이에요. 국제법상 여전히 논란 많은 지역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건 외교 선물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에 트럭 한 대분 선물을 받은 수준이에요. 어떤 이스라엘 총리도 꿈도 못 꾸던 성과거든요. 네타냐후는 이걸 다 자기 손으로 받아냅니다. 미국 공화당 인맥. 30대 때부터 쌓아온 그 인맥이 드디어 빛을 발한 거예요. 젊을 때 뉴욕 TV에 나와서 연설했던 그 시절부터 조용히 준비해둔 카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경제도 일으켰고요. 외교도 일으켰습니다. 원수 같던 아랍 국가들하고도 손잡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역대급 총리예요. 노벨 평화상까지 거론됐거든요. 실제로 여러 해외 언론에서 네타냐후가 받을 만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빛나는 업적의 정점에서 네타냐후 인생 최대 위기가 시작됩니다. 노벨상은커녕 수갑을 찰 위기가 덮친 거예요. 그것도 현직 총리 신분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래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대체 이 사람 무슨 짓을 했길래 수갑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2019년 가을 예루살렘의 한 법정에 카메라 수십 대가 몰려듭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한 장면을 기다려요. 대체 누구를 찍으려고 이렇게 모였을까요?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립니다. 말쑥한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가 피고인석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냐민 네타냐후. 그 순간 이스라엘 현직 총리였어요. 이스라엘 건국 이래 70여 년. 단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현직 총리가 범죄 혐의로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혐의가 아닙니다. 죄명이 세 가지였습니다. 뇌물, 사기, 배임. 여러분 집에서 TV 리모컨 돌리다가 이런 뉴스 나오면 어떠시겠어요?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느낀 충격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혐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시죠. 부자 친구들한테서 값비싼 시가하고 샴페인을 선물로 받아요. 그것도 정기적으로요. 수억 원어치를 수년간 챙긴 정황이 드러납니다. 공짜로요. 시가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예요. 그걸 박스째로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그림이냐면요. 총리가 단골 친구한테 매달 한우 세트, 양주 박스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몇 년씩이나 받은 겁니다. 그게 발각된 거예요. 검찰이 내민 영수증 뭉치가 수백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언론사 사주하고 뒷거래를 한 혐의도 따로 있어요. 우리 회사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네 신문이 나한테 유리한 기사만 써줘라. 이런 딜이었다는 겁니다. 언론의 펜을 돈하고 바꿔먹은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치명적인 짓이에요.
국민의 눈과 귀를 팔아치운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정도면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보이시죠? 보통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청문회 열리고 탄핵 절차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이 사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나기는커녕요. 기소된 상태 그대로 총리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받으러 다닌 거예요. 아침에는 법정에 갔다가 점심 먹고 총리 집무실로 출근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낮에는 사장실에서 결제 서류에 도장 찍는 사장님이, 저녁에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받는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같은 사람이 하루에 두 얼굴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가능하게 한 무서운 한 수가 따로 있었어요. 2022년이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재집권을 위해 승부수를 던져요. 그 승부수가 뭐였을까요? 극우파 정당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독한 극우파들이에요. 이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타마르 벤그비르,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너무 위험하다고 평가받던 인물들이거든요. 파시스트 성향이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에 테러 혐의로 기소된 전력까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이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국가안보장관, 재무장관, 이런 핵심 요직을 통째로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권력의 칼자루를 극단주의자한테 쥐어준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우리 단지 놀이터에 다른 동네 애들 못 들어오게 철조망 치자고 주장하는 강경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경파가 부녀회장이 돼서 실제로 철조망을 치고 담당 관리자까지 갈아치우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손잡은 대가로 네타냐후는 총리 자리를 되찾아요. 기소된 몸으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극우파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연정이 유지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하고 쌓아올린 따뜻한 관계는요, 차곡차곡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정착촌이 무리하게 확장돼요. 팔레스타인 주민들하고 충돌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악수하고 뒤에서 주먹질하는 격이 된 거예요. 아랍 국가들은 우리가 저 사람 믿고 손잡은 거였나? 뒤통수 맞은 표정이 됩니다. 국제사회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심상치 않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네타냐후가 자기 재판을 막기 위해 꺼내든 마지막 카드. 그 카드가 풀리는 순간 이스라엘 국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였어요. 텔아비브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국방부 예비군들까지 우리 소집 명령 거부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거든요. 대체 그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길래 평온하던 이스라엘이 통째로 두 쪽이 난 걸까요? 민주주의 국가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에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있어요. 다른 쪽에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울추 역할을 하는 게 검찰이고요. 이 세 개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시소 기억나시죠? 한쪽이 너무 무거우면 다른 쪽이 휙 올라가잖아요. 민주주의가 딱 그 시소 원리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한쪽이 이 시소를 아예 부숴버리려고 한다면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초였어요. 네타냐후가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름은 사법부 정비였어요. 이름만 들으면 점잖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무시무시해요. 사람들은 이걸 사법 쿠데타라고 불렀습니다. 뭘 하려던 걸까요? 간단합니다. 법원하고 검찰의 힘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특히 대법원을요. 이스라엘 대법원은 원래 권한이 아주 셉니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도 이건 헌법에 안 맞아. 이 한마디로 무효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하고 비슷한 역할이에요. 이 힘이 왜 중요할까요? 대법원이 있으니까 총리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브레이크예요. 차에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절벽으로 돌진하잖아요. 네타냐후가 뭘 하려 했냐면요.
이 브레이크 자체를 뜯어버리는 법을 밀어붙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대법원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 임명 방식도 바꾸려 합니다. 총리가 원하는 사람을 판사 자리에 바로 앉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기 편 사람으로 법원을 채우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어떤 짓을 해도 법원이 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사라진 경기장이에요. 축구 경기에서 심판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칙하는 팀이 이기겠죠. 점수판도 자기들 마음대로 돌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왜 네타냐후는 하필 이 시기에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 법정에서 뇌물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판사들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총장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총리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감방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막을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법원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자기 재판에 주심 판사를 자기가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뻔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운전하다 과속 단속 걸렸는데요. 경찰 계급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제일 만만한 순경 한 명을 내 단속 담당으로 앉히겠죠. 네타냐후가 하려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걸 가만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2023년 내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텔아비브 중심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처음엔 몇천 명, 다음 주엔 몇만 명. 그러다 어느 순간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와요. 이스라엘 깃발을 든 사람들이 도심을 빼곡하게 메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9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구 비율로 1,500만 명이 거리로 나온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건국 이래 이런 시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우리는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사이버 부대 장교들도 등을 돌립니다. 의사들도 파업을 해요. 교수들도 강의를 접어요. 광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이테크 기업 직원들도 동참하거든요. 이건 시위가 아닙니다. 나라 자체가 절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친한 친구끼리도 말을 안 섞습니다. 네타냐후 편이야, 반대야. 이 한마디에 30년 우정이 갈라졌거든요.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다가 밥상 뒤집는 풍경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식탁에서 부자지간이 싸우고 부부가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그런데도 네타냐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어붙여요. 자기 신념에 집착하는 그 스타일. 한번 정한 길은 누가 뭐래도 안 바꾸는 고집입니다. 국가 전체가 엉망이 되든 말든요. 자기 재판만 피하면 됐거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섭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건 너무 나갔다고 말렸어요. 그런데도 네타냐후는 귀를 막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숨이 막히시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바로 그 다음에 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정신이 없던 그 순간, 정확히 그 틈을 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재앙이 국경 너머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그 재앙은 어느 날 새벽 수천 개의 로켓과 함께 이스라엘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검은 토요일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전국이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늦잠을 자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청년들은 사막에서 음악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모두가 평화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 30분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한두 발이 아닙니다. 20분 만에 수천 발의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 상공을 뒤덮었고 하늘은 온통 흰 연기와 폭발의 섬광으로 뒤엉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선 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감이 오세요? 장마철에 우산 하나 쓰고 빗속을 걷는다고 해보시죠. 이슬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이 소용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던 그 유명한 아이언 돔. 이 방공망이 뚫려버린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로켓이 터지는 그 순간 가자 지구의 철책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폭파됩니다. 하마스 무장대원 수천 명이 동시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땅으로, 바다로, 그리고 하늘에서까지 말입니다. 하마스가 향한 곳은 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농촌 마을들, 그리고 사막에서 열리던 노바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날의 숫자만 보겠습니다. 사망자 1200명, 인질 250명, 부녀자와 노인이 끌려갔고 9개월 된 아기까지 인질이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17년을 통치한 나라에서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비극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세계 최강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는 나라예요. 중동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고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공격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한 단어에 있습니다. 잔디깎기. 네타냐후가 오랫동안 써온 안보 전략이 있었어요. 이름이 잔디깎기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당에 잡초가 자라잖아요.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계속 자라납니다. 근본 해결은 뿌리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뭘 합니까? 적당히 예초기로 깎아버립니다. 보기 좋을 만큼만요. 네타냐후의 하마스 정책이 딱 이랬어요. 하마스가 힘을 키우면 공습을 한번 가합니다. 그러면 한동안 조용해지거든요. 또 힘 키우면 또 공습하고, 이걸 수십 년 반복했습니다.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뿌리까지 뽑을 힘이 없었던 걸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네타냐후는 오히려 하마스가 적당히 강해져 있는 걸 원했거든요. 팔레스타인이 하나로 뭉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가자는 하마스가, 서안은 다른 세력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이스라엘이 편하니까요. 적을 분열시켜서 관리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적을 키워서 관리한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더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습 몇 달 전부터 경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정보 장교들이 하마스가 수상하다,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다 하고 보고를 올렸거든요. 가자 국경을 감시하던 여군 감시 요원들도 이상한 움직임을 여러 차례 포착했습니다. 이집트 정보기관에서도 경고를 보냈어요. 하마스가 큰일을 꾸미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경고가 어디로 갔을까요? 묵살됐어요. 상부가 안 들었습니다. 아니, 듣고도 흘려버린 겁니다. 총리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을까요? 사법 쿠데타 밀어붙이기, 극우파 연정 달래기, 자기 재판 방어하기, 이런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국가 안보의 눈과 귀는 총리가 관심을 안 주면 감기는 겁니다. 우리 집 현관문 보안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요. 집주인이 경보음 꺼두라고 하면 도둑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0월 7일의 참사. 이건 단순한 기습이 아니었습니다. 17년 장기 집권의 결과였어요. 잔디만 깎다가 뿌리가 통째로 자라나서 집까지 밀어버린 겁니다. 보통 지도자라면 어떡할까요? 공개 사과를 하고요. 진상조사를 시작하고요. 책임지고 물러납니다. 그게 지도자의 기본이에요. 수천 명의 희생자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게 당연한 도리잖아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어땠을까요? 사과는커녕 카메라 앞에서 이건 정보기관 탓이다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을 시작해요.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는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을 전시 상황임에도 하나씩 쳐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야당 인사를 해임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임명한 국방부 장관까지 잘라버리거든요. 전쟁 한복판에서 국방부 장관을 자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국민 1200명이 죽었어요. 인질 250명이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국방부 장관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깨 동무하고 싸워야 해요. 작전 회의 들어가고, 정보기관장 만나고,
군 수뇌부 다독여야 합니다. 이건 지도자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2024년에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자기가 임명한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 이 사람을 전쟁 한복판에서 해임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거래처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금이 마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장이 재무 담당 이사를 자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그걸 한 겁니다. 국가 단위로요. 왜 잘랐을까요? 갈란트가 이제는 인질 석방을 위해 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전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군 수뇌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이 말이 몹시 싫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게 네타냐후한테는 오히려 이득이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 장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을 못 끝내는 진짜 이유.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전쟁이 끝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하나는 뇌물 재판이에요. 다른 하나는 10월 7일 안보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입니다. 정치 생명 끝이에요. 감옥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30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한테 전쟁은요, 뭐랑 비슷하냐면요.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접는 우산하고 똑같아요. 비가 그치면 우산을 접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산을 접는 순간 자기 머리 위로 쌓여있던 물벼락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가 왔으면 좋겠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책임 추궁은 미뤄져요. 재판도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는 못 끝내는 겁니다. 인질 가족들이 매일 거리에 나와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 딸 돌려달라. 우리 아들 살려달라. 제발 휴전해달라. 피켓을 들고 텔아비브 광장에 주저앉아 몇 날 며칠을 기다려요. 아이들 사진을 목에 걸고요. 그런데 총리 집무실의 문은 꼼짝도 안 합니다. 여기서 필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도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무게는 전부 국민이 짊어지게 됩니다. 인질 가족들이 거리에서 우는 모습, 광장에 주저앉은 어머니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한 사람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만든 그림자거든요. 이런 지도자는 정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잠깐 누리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을 놓치기 싫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 집착하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죠. 잠깐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섰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원자가 미국이잖아요. 무기 주고, 돈 주고, 유엔에서 감싸주고, 매년 수조 원의 군사 원조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요. 이제 그만 멈춰라.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다. 네타냐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이 오세요. 우리 아파트로 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물주가 그만 좀 시끄럽게 하라고 전화했는데 세입자가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임대료가 당장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했습니다. 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또 충격적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바이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 공화당, 그리고 그 뒤에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미 공화당하고 30년 넘게 손을 잡아온 사람이에요.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 절반 이상이 네타냐후 편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미국 정치의 한쪽 축을 자기 주머니에 쥐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이 뭐라 해도 귓등으로 듣는 겁니다. 어차피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나한테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었어요.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트럼프가 돌아옵니다. 재선에 성공한 거예요.
그 순간 네타냐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거든요. 바이든이 그어놓은 붉은 선, 민간인 피해 기준, 인도적 지원 라인, 그 모든 선을 하나씩 훌쩍 넘기 시작합니다.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어요. 유엔이 비명을 지릅니다. 국제 언론이 연일 충격적인 장면을 보도해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심장이 두근거리시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백악관 상황실로 직접 끌어들여서 중동 전체를 통째로 뒤집어 놓는 작전을 감행하게 되거든요. 작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에픽 퓨리예요. 장엄한 분노라는 뜻입니다. 대체 이 사람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요? 2026년 현재 중동의 하늘은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그 불을 지른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 집무실에 앉아있는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스라엘 국경만으로는 성이 안 찼어요. 더 멀리 나갔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멀리요. 목표가 어디였을까요? 이란이었습니다. 장면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백악관 상황실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 네타냐후가 앉아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란 지도가 펼쳐져 있어요. 빨간 원이 여러 개 그려져 있잖아요. 공습 목표 지점들이에요. 테헤란 한복판, 핵시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관저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향해 설득합니다. 지금이 이란의 숨통을 끊을 유일한 기회다. 지금 놓치면 중동은 영원히 이란 손에 넘어간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결국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전 승인이 떨어져요. 이게 평범한 공습이 아니었어요. 목표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란 최고 지도자 암살이에요. 둘째, 정권 교체고요. 셋째, 핵시설 완전 파괴입니다. 이게 어떤 규모인지 감이 오세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다른 나라 군대가 죽인다. 그 나라 정부를 통째로 갈아엎는다. 이건 1945년 이후 거의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세계 질서 자체를 바꾸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이걸 밀어붙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이 사람의 마지막 승부수가 드러나거든요. 전쟁을 한 단계 더 키워야 자기가 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쉽게 비유를 들어보시죠.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판만 더를 외치며 판돈을 2배로 올리거든요. 그러다 다 털리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지금 판돈을 더 올리고 있는 거예요. 국가 단위로요. 잠깐만요.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란 공습이 벌어지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립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바닷길이에요. 서울 시내 출퇴근길로 치면 올림픽대로 같은 곳이거든요. 이게 막히면 난리 나잖아요. 이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가 치솟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장 체감됩니다. 주유소 가격이요. 리터당 몇백 원씩 올라요. 경유 트럭 기사분들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더 나가거든요. 자가용 몰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주유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한 가정당 연간 100만 원은 우습게 증발하거든요.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 물건값도 다 올라요. 계란값, 배추값, 두부값 다 연쇄적으로 뜁니다. 장바구니 들어보면 영수증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지잖아요. 지구 반대편 한 사람의 도박이 우리 집 냉장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정치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2024년 말 국제형사재판소가 결단을 내립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그 유명한 국제법정이거든요. 여기가 네타냐후한테 체포영장을 청구해요. 혐의가 뭐였을까요? 전쟁 범죄,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가자지구 민간인 대량 희생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예요. 현직 총리한테 국제 체포영장이 나온 겁니다. 21세기 들어 이런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러시아 푸틴에 이어 네 번째예요. 이 영장이 효력을 가진 나라가 120개가 넘습니다. 네타냐후가 그 나라 중 한 곳에 발을 디디면 바로 체포돼요.
한때 노벨 평화상까지 거론되던 지도자가 말입니다. 국제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총리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 가짜 재판이다 라고 외쳐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엘리트 청년, 영웅의 동생, 최연소 총리, 역대 최장수 총리, 경제개혁의 주역, 아브라함 협정의 주인공. 여기까지는 분명 빛나는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잔디 깎기 전략의 파국, 사법 쿠데타, 10월 7일의 참사, 끝나지 않는 전쟁, 이란 공습의 불씨, 그리고 국제 체포영장. 이 모든 그림자가 결국 그 한 사람 안에서 같이 자라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2026년 이 순간에도 네타냐후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재판만 피할 수 있다면 중동 전체가 불타도 멈출 생각이 없는 지도자가 여전히 한 나라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권력 집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예요. 사실 필자도 이번에 네타냐후라는 한 인물을 오랜 시간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에, 아니 어쩌면 세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료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섬뜩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나쁜 방향으로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살아있는 교과서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지도자를 뽑는 건 그 나라 국민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이 17년 동안 이 사람한테 표를 준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 그게 나라의 10년, 20년을 결정한다는 사실. 이게 이번 공부의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